예. 어. 하여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 이제 그 또 하나의 큰 뉴스는 조여옥이 출국 금지됐다. 어. 추다르크는 무슨 나발 추디스크지. 예. 하여튼 디스크 걸려 내가 추미애 때문에 아주 그냥 허리가 더 아파. 어. 자, 이 조여옥이 그 출국 금지됐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또 한 박자 쉬고 갈까? 아, 힘들어. 어, 왜 정윤회를 잡아들이지 않지? 자, 일단 조여옥, 음, 조여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출국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이 조여옥이가 굉장히 여유있게 행동했잖아. 왜 여유있게 행동했냐면, 지는 도로 미국 갈 거다. 그래서 아주 뻔뻔스럽게 이제 막 청문회에서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조여옥의, 저기 근무지가 국내로 발령이 된 걸, 이 조욕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죠? 그날 조욕의 그 청문회 때 그때 너 여기 국내 수도병원으로 저 발령 났다. 근데 애가 모르고 앉아 있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30일 날 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검에서 출국 금지를 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조효기가 아예 맨 처음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특검이 그것까지 조사하는 거야. 특검이 조욕을 출국 금지시키고 지금 조사하는 게 뭐냐면 얘가 왜 미국 연수를 갔느냐야. 왜냐하면 보통 이 미국 그 연수 가는 사람들이 군의관, 군의관이면 몰라도 의사면 몰라도 그 저기 간호장교가 그런 유학 코스를 밟은 적이 없대잖아. 간호장교가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유학을 한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얘 지금 미국 연수가 도피성 연수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다. 지난 8월에 갑자기 단행된 조대위의 미국 연수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숨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특검은 육군 인사사령부에 근무 중인 기억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기억 중령은 조대위의 미국 연수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 관계자는 그 기억 중령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조대위는 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를 지냈다. 그는 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미용 시술이나 주사제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행적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8월 조대위는 국방부 위탁 교육 과정에서 선발돼 최근까지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조대위가 미국 연수 대상자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수를 떠나기 전 2달간 국내에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조대위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대위는 최근에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국회 청문회에서는 직원을 담당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받고 의혹이 일었다. 세월호 7시간을 전담하고 있는 특검 수사 3팀은 지난 24일 조대위를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이어 국방부 등에서 조대위의 미국 연수 위탁 자료와 최근 5년간 간호장교 연수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여기서 또 그 어제 손석희 뉴스. 이 손석희 뉴스가 이제 지난주에 밝힌 건 뭐였냐면 박근혜가 4월 15일에는 얼굴에 주사 자국이 없다. 근데 4월 21일 사진에는 주사 구멍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그
비탄에 빠져있던 16일부터 21일 사이에 그때 박근혜가 그 이 성형 시술을 받았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저께는 뭐가 터졌냐 하면 17일 17일 사진에 구멍이 나왔어. 바늘구멍이. 그게 이제 그 무슨 뭐 실료법이라는 거 아니야. 무슨 실 리프팅인지 뭔지 그 자국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15일 날 사진에는 없다가 17일 날 보였다는 얘기는 15일 저녁부터 16일 사이에 그 시술을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 리프팅 자국이라는 게 그게 처음엔 티가 안 나다가 점점 티가 나는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실 리프팅 시술을 한 흔적이 보였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마리오네트 라인인가 여기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는 그 위치에 주사 바늘이 보였다. 결국은 이제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그 구조 지시도 안 내리고, 중요한 건 박근혜가 구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 그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 그게 끝이었어. 뭐 이렇게 전원 구조해라. 당장 뭐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래라. 그런 지시 한 번도 안 내렸어. 청와대에서. 그리고서는 성형 시술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주 그냥 이제 굉장히 심각한 뉴스예요, 그거. 이거는 이제 21일 날 얼굴에 멍든 사진하고, 17일 날 이 사진하고 또 다른 의미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성형시술하고 앉아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국민 304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죽어간 304명에 대해서 살았냐 죽었냐, 그 골든타임이 어쩌니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그 성형시술하고 앉아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정신 이상이든가 아니면 사이코패스든가. 지금 손석희 뉴스가 지금 시청률로 따지면 5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석희 뉴스 시청률이 50% 가까이 되는 거야. 텔레비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손석희 뉴스를 봐. 거기서 지금 보여진 거 아니야. 17일 날 성형시술 자국이 나왔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거 성형시술 자국 맞다. 그럼 결국 15일부터 16일 사이에 50% 가까이 성형시술했단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 조효옥이가 그 성형시술 하는데 얘가 인정한 게 뭐냐면 15일 날 가글을 줬단 얘기를 해. 15일 날 가글을 줬는데 그 가글이 무슨 가글이냐 하면, 성형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비가 돼가지고 양치를 못한대. 그래서 성형시술 한 다음에 쓰는 가글이라는 거야. 의료용 가글. 그거는 신보라가 인정한 건가? 하여간 박근혜한테 15일 날 의료용 가글을 줬다는 거야. 의료용 가글을 15일 날 밤에 줬다. 그러면 이게 이제 15일 날 그걸 줬기 때문에 15일, 16일 전후로 해서 성형시술이 있었을 거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그거 이제 그 의료용 가글은 팩트로 확인된 거잖아. 그죠? 그 15일 날 의료용 가글이 처방된 거는 맞잖아. 그죠? 팩트로 확인됐어. 그게 신보라가 줬는지 조효옥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효옥이가 굉장히 당당하게 언론하고 인터뷰를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박근혜를 처치하는 의료동에 있었는데 박근혜가 성형시술 안 받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놓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서는 의무동이 아니라 의료실에 근무했다, 의무실에 근무했다, 그러면서 또 말을 바꾼 거 아니야. 완전히 정반대로.
그러면서 그 의무동하고 의무실의 위치까지 그 언론에다 공개했던 애가 조효옥인데 그 애가 갑자기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9월 말에 갑자기 얘가 미국으로 연수를 간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에 연수가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모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뗐잖아. 그죠? 검찰에서 조효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뗐어. 근데 안민석이가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다면 가서 조효옥 찾아온 거 아니야. 가가지고 이제 조효옥을 찾아왔어. 조효옥을 찾아가지고서는 저기 조효옥이 숨어있는 호텔을 찾아내가지고 얘 여기 숨어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다가 자기 의무동에서 근무했다. 자백하게 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게 국회 청문회 와서 또 개소리를 하고. 예. 그 내가 밉죠. 그거는 저기야 조효옥한테 한 거 아니야. 장시호한테 한 거지. 응. 예. 하여간 그래서 이 조효옥이를 잡아다 놓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검찰이 수사 못한 걸 지금 특검이 막 그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음. 하여간 지금 현재 특검이 잘하고 있다. 특검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판세는 그 기우는 지금 이제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박근혜 최순실에게 불리하게 이미 기운이 꺾였어.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기운이 꺾인 걸로 나는 보여.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이제 박근혜 측에서는 그 헌재에다가 탄핵 절차의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절차로 한 달은 이제 시비를 걸 생각이었나 봐. 한 달은 이제 시비를 걸 생각이었는데 그 헌재에서 아예 기각해버렸어.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끌기도 그 실패했고 그 다음에 특검이 박근혜 예상하고 달리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윤석열이 완전히 불도저처럼 일하고 있잖아. 윤석열 이 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불도저처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박근혜의 반란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볼 때 이번 그 저기 31일 밤 31일 날 촛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전세를 굳히기를 해야 돼. 예. 전세를 굳히기를 하려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여야 돼. 그 12월 31일에 내가 기어서라도 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날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야 돼. 전국에서 300만 가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굳히기가 돼. 쐐기를 박아야 돼. 완전히 박근혜 일당에게 박근혜 최순실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12월 31일 날은 모일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기어갈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가야 돼. 예. 거미 환희 콘서트 갑니다. 블랙이야. 그 쓸데없는 얘기해서. 자, 특검 최순실 관련자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 요청. 박근혜 포함 여부는 말하기 곤란. 정윤회 출국 금지 안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최순실 관련자 약 40명에 대한 재산 내역 조회를 금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게 그러니까 오늘 3시에 나온 뉴스네요. 최순실 일가의 재산 의혹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40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40명의 선별 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조사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최 씨의 주변인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을 피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런 경우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하기 곤란하다. 이 얘기는 맞단 얘기지. 응, 우리도 이제 뉴스를 한 40년 보다 보면, 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소환과 관련해서 금일 오후에 소환했고, 문체부 정무비서관실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것이라며, 자, 여기서 문체부 정무비서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한마디로 문체부 블랙리스트. 조윤선이가 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관련한 비서관을 소환했다. 그는 정윤의 출국 금지설에 대해서는 정윤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윤의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검에서 수사를 개시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부인했다. 요 부분은 지금 언론 보도하고 틀려. 그죠? 언론에서 정윤의 문건도 특검이 수사 중이다. 수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뭐? 나도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나 블랙리스트에 있어? 없어. 나는 문화예술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라서 거기 없어. 블랙리스트 얘기하기가 싫어. 없어. 예. 블랙리스트에 나도 올라갔길 바랬는데 나는 그 블랙리스트에 없더라고. 나 섭섭하잖아. 아, 내가 이러려고 10년을 방송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아니, 10,000명이나 적으면서 내 이름 왜 없대? 걔네 내 이름 모른 거 아니야? 아니야, 거기 언론인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인 언론인도 아니고, 문화예술인이라고 하기에는 영화도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나왔고, 거기다 무엇보다 그 블랙리스트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블랙리스트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 지원을 하지 말라는, 예, 그 블랙리스트의 목적이, 어떤 공식적인 지원도 하지 말라는 리스트래.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무슨 돈을 내서 뭐 지원해 줄 일이 있으면, 어, 어, 그 하여튼 예산 지원 대상에서 빼라는 명단이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내가 어떤 케이블도 안 나가고, 공식적으로 무슨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 전혀 안 하잖아. 왜냐면 그런 걸 하게 되면 나의 방송에 대한 그 탄압이 들어올 거라서 절대 그거 안 하고 생으로 버틴 거 아니야. 오로지 난 아프리카 후원밖에 안 받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버텼잖아요. 그니까 나한테 예산을 지원할 블랙리스트에 나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넣어달라고 탄압. 그니까 이제 내가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에는 너무 안 유명했던 거야. 보니까 뭐 송강호, 김혜수, 하지원급은 돼야 올라가더라고. 근데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남영동 1985에 눈 깜빡하면 못 보는 만큼 출연했잖아. 그러니 예술인도 아니야. 언론인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언론사에 또 소속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블랙리스트에 안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지. 굉장히 의기소침했어. 내가 그래서 이러려고 10년이나 방송했나는 자괴감이 들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웠어. 블랙리스트가 나올 때마다, 너무 괴로워. 애매한 언론인, 애매한, 예술인, 예. 사실 이게 근데 보니까,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특히 이제 그 연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연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전부 다 끊었다는 거야. 오늘 아침에 하긴 승환이 오빠도 안 들어갔어. 승환이 오빠도 안 들어갔으니까 나도 자부심을 가져.
이승환도 안 들어갔는데 뭐 내가 안 들어간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그 손숙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했던 거야. 도시락을 챙겼어야지. 뭘 실하게 챙겨.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이승환이 나보다 3살 많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현 정부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 약 10,000명의 이름이 적힌 문건입니다. 예, 소문만 무성하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에 의해서 실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도 역시 명단을 확보했고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을 압수수색했죠.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의혹이 아닌 실제가 된 겁니다. 자그마치 9,473명이 넘는 이름이 빼곡히 적힌 A4 용지. 이 명단을 보면요. 배우 송강호, 김혜수, 정우성 이런 이름도 보이고요. 문학의 대원로들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연극계의 원로 손숙 선생입니다. 연극 배우 손숙 선생 오늘 첫 순서로 직접 만나보죠. 손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거는 직접 확인하셨어요? 저는 정말 설마 했어요. 설마. 나는 그냥 누가 일베나 이런 쪽에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루머고 뭐가 조작돼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예. 설마 하고. 네. 그리고 9천 몇백 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문학의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는데 좀 황당하네요. 황당하세요. 근데 그 명단, 눈으로 확인한 그 명단, 설마 이게 조작이겠지 했던 그 명단이 사실이란 얘기 듣고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다들 미쳤나. 예,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부끄럽고 창피해요. 왜 창피하세요? 나라가 이렇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게. 저는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나라인가. 예. 우린 뭐라고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좀 착잡하네요. 명단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 존재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소문이었으면 헛소문이었으면 하셨던 거죠? 계속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9천 몇백 명이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내나. 저는 처음에 그래서 에이 그렇게 할 일들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닐 거라고.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나라에서 설마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네. 그 명단 옆에 근거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근거가 있답니다. 그 명단 옆에 근거를 적어놨는데. 네네. 손숙 선생님은 문재인 지지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렇대요. 문재인 지지자세요? 이게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땐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CBS 방송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도와달라 이래도 저는 정말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전 방송 중이라 못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제가 박근혜 캠프에 들어간다는 뉴스까지 뜬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예, 너무 황당해서 아니라고 이제 물론 했지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대로 정말 어느 쪽 휩쓸리지 않고 그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명단 올라갈 줄 알았으면 좀 도와드릴 걸. 차라리 너무 죄송하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손숙 선생님을. 그렇죠. 여기저기서 대선 때 도와달라고 했지만 유명인이니까. 그리고 워낙 아는 분이 여야 막론하고 많으니까. 근데 그거 다 거절하시고 중립지키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걸로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어떤 뭐 불이익을 주려고 생각했다. 이건 도대체 어느 시절에 무슨 조선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조선시대에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유신 때도 이런 게 있었나? 참 황당합니다. 그 명단에 이름 올라있는 유명 문화인들이요. 아주 대중적인 스타들 이름도 많이 보여요. 뭐 송강호, 김혜수, 박해일, 김태우, 이건 배우고 영화배우 박찬욱, 김지훈. 문화예술계에서는 거기 안 올라가면 창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9천 몇백 명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름 없으면 우린 뭐 한 거냐. 안 올라간 게 창피하단 말이 돌 정도. 창피하다 막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세상에. 그럼요, 근데 선생님.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름이 안 올라가면. 여기 지금 언론계 이름도 쭉 보이는데 여기 안 올라가도 지금 창피할 판이에요, 언론계에서. 김현정 씨도 올라갔으면. 아니 뭐 올라갔겠죠. 올라갔겠지 뭐. 근데 다 그렇게 다 해서 왜 뭐 난 하려고 왜 안 그랬을까요? 들어갔대? 그러니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뭐 웃으면서 더 공개적으로 더 말할 열심히 수 해야 된다는 있지만 거야?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말 못할 일들이 문화계에서 많았죠.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 그 연희단 그룹의 이윤택 선생이 예. 선생님께서 굉장히 연극을 열심히 하고 제가 그건 전혀 정치적인 분이 아니에요. 연출가 이윤택 선생. 예, 정말 기분 연극밖에 더럽게 나빠. 모르는 사람인데, 예. 근데 그분이 아마 문재인 후보랑 그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때 하루 부탁을 하니까 잠깐 무슨 지지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TV에 찬조 연설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연설문을 봤는데 정말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음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 4년 동안에 모든 지원이 다 끊긴 거. 예, 예. 당연히 받아야 될 지원금. 그러니까 정말 치사하고 창피한 게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야. 예술인들을 갖다가 길들이려고 했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죠. 황당하고. 또. 길이 나쁜 들어집니까? 예술인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무슨 그 국립극단 그 재단 이사장을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국립극단 이사장. 극단. 근데 저는 제가 국립극단 단원으로 있었기도 했고 굉장히 애정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1년에 몇 번 이사회 수집하고 예. 무슨 비상근에 전혀 그건 뭐 권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자고.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 달인가 지났더니 예.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위에 가서 잘린 모양이에요. 국립극단 이사장 후보로 손숙 씨가 어떻게 했느냐 올렸는데 위에서 잘렸어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한테 말을 못하고 미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됐어. 난 내가 막 저기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나 보지. 그냥 걱정하지 말어. 그러고 말았어요. 예. 그런 일이 한두 번 더 있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꼭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냥 부탁을 하니까 그래 뭐 알았어 이런 건데 근데 그 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인사를 이상하게 한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죠. 문학의 인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사하는 걸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기가 있을까 싶은. 예,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예술 단체 누가 갔다. 그런데 정말 터무니없는 초기부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것도 어느 정권이나 또 자기네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아니 선생님 근데 저 국립극단 이사장 추천됐다가 위에서 안 됐고 거절당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면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있죠. 그럼요. 저는 그냥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근데 뭐 나는 뭐 이 정부에서 내가 무슨 혜택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말았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뭐 좀 지원금을 못다 또 누가 그런 식으로 뭐 일을 못하게 한다.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막히는지 선생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선배로서. 그럼 손 선생님 정부나 정치권에 아는 분도 많으시니까 좀 문화부나 여권 인사들한테 항의 좀 해보지 그러셨어요. 저는 항의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았고
빨리 그냥 뭐가 또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이렇게 몇 사람이 그냥 불이익을 좀 당하고 있구나.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예, 예. 그래도 저는 막 명단이 있다 그러길래 아이 설마 그랬죠. 진짜 그거는.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네. 박근혜 정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하. 젊은 문화예술인들 중에 나를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묻더랍니다. 네. 그래서 유진용 전 장관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달라라고 하면서 장관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허태열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네.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바뀌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답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정말 제가 지금 그걸 여쭈려고 했어요. 왜 유독 김기춘 실장은 문화계를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문화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언론계를 관리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아마 된다고 생각해. 굉장히 유신시대 분이죠, 그분이. 유신의 생각. 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정권 유지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 문화를.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을 자기네가 명단해서 한다고 그게 장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문화가 눌러지나요? 더 커지지? 더 커지죠. 그럼요. 아니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거 문화인들이 김기춘 실장한테 제대로 사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죠. 지금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식 사과. 청문회에서 계속 모른다 하는 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당신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만나면. 어떻게 언제 어느 시대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고. 아유 참 이게 이 어지러운 상황, 엉망진창이 된 문화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 선생님. 문화계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럼요. 우리 문화가 새해에는 다시 날개 펴고 뻘뻘 날 수 있기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늘 응원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연극계의 대부, 연극계의 원로 손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를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망치가 그 2007년 1월 17일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내가 3S 정책이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했어. 내가 막 이 3S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 막 비웃는 거야. 소설 쓰지 말라 그러고. 그건 네 생각이지. 막 이랬단 말이야. 3S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섹스, 스크린,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 그걸 우민화 정책이라 그래요. 그 3S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네이버 사전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소위 이제 그 3S 정책이라는 게 문화계를 이용한 그 국민들의 사상 통제 정책인 거야. 우민화 정책이라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문화계를 이용해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국민의 사상을 지배하려고 그런 아주 독재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 통치라는 거, 문화를 가지고 통치하는 게 오래된 통치의 한 방식이야.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소위 저 고대 사회에 군장하고 막 주술사하고 권력을 나눠 갔던 재정 일치, 재정 분리 요 시기에 소위 제사 의식이 일종의 문화 행사였던 거야. 그 제사 의식이라는 게 뭐였냐면 소위 우상 앞에서 막 이상한 향을 피우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집단 난혼을 집단 섹스를 하면서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게 일종의 문화 행사였다고. 그게 이제 이 지배자가 그런 방식으로 평민들을 지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게 조금 더 정형화된 게 그리스의 원형 극장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극장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의 옛날에 이제 서사시라는 게 있어.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것들이 소위 그 유명한 서사시인데 그 서사시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 굉장히 독재자들을 미화해요. 절대 영웅이 나오고 그 절대 영웅의 그 통치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 소위 그리스의 그리스의 극예술에서 추구하는 바고, 이 소위 그 극장을 만드는 게 엄청난 과학적인 기능이야.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각도만 가지고, 극장의 각도만 가지고 무대에서 얘기하는 배우들의 대사가 맨 꼭대기에 있는 관객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리스, 콜로세움 말고 그리스의 극장, 연극 무대. 그리스의 이제 극장을 가보면 무대가 가운데 있고, 무대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관객들이 앉아서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노래하고 그 대사하는 거를 맨 꼭대기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듣게 해놨는데 그게 전부 다 아주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극장이었다고. 어느 도시를 가나 그게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극장에서 연극을 통해서 지배했던 거야. 절대자에 대한 충성을 교육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소위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을 등신으로 만드는 그런 게 대표적인 거였고, 그걸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 극장이나 이런 콜로세움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고. 그런데 그런 돈들을 투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전술이었던 거야. 그걸 일찍이 간파한 모택동이 자기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독재 말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택동이 30년대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모택동이 나중에 그 60년대 말 70년대죠. 그 문화대혁명 몇 년도인지 찾아봐봐.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해. 모택동이 60년대였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그 자기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쳐서 막 가두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화활동을 못하게 막고, 그랬던 게 그 문화대혁명이란 말이야. 결국 그 문화대혁명, 그 60년대 그 문화대혁명을 모택동이 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그게 한마디로 문화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야. 통치자가 문화를 이용해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사상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 정치와 드라마나 이 영화나 쇼나 이런 게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기 사업자들을 그 영웅시하기 위해서 코믹스 영화를 만들어내잖아. 영웅 영화. 그래서 무조건 들이부시는 거를 막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는 식으로 막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 통치 전술이야. 그 무기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때려 부시는 게 선인 것처럼, 때려 부시는 게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로 보면 옛날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이 프린세스인가 뭔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그 공주인 줄 모르고 민간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어느 보좌관이 찾아내가지고 공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어느 남과여를 배경으로 했대잖아. 누구라고 얘기하면 토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이 그 소위 궁중 드라마들, 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 제일 먼저 나온 게 궁이었을 거야. 그 제일 먼저 나온 게 궁이라는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걔 유은에 나왔던 거. 그러면서 거기서 입헌군주제라는 소위 왕실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와. 그 다음에 그 마이 프린세스인지 뭔지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뭐였냐면 더킹 투하트. 근데 이제 그 더킹 투하트에 가게 되면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이승기, 하지원이 나와서 막 좋아했잖아. 근데 이 더킹 투하트가 그리고 있는 소위 이건 입헌군주제가 아니에요. 그 궁이라는 맨 처음에 그 만화는 그 만화를 만든 사람이 제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말로 상상력의 차원에서 입헌군주제 만화를 했던 거야. 그럼 입헌군주제라는 건 뭐냐면 왕이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게 입헌군주제야. 통치는 헌법으로 하고 왕은 그냥 상징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궁이라는 드라마까지는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이 프린세스라는 거에 가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 그 보좌진과 보좌관과 공주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더킹 투하트가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야. 왜 심해지냐 하면 그 더킹 투하트에 나오는 그 이승기가 맡은 역할이요. 그게 입헌군주제가 아니야. 그냥 왕정이야. 예. 그 더킹 투하트에 나오는 이승기는요, 실제로 왕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막 외교적으로 막 집행부를 막 자르고 이런 거에 개입하잖아. 그래서 그 더킹 투하트 때에 이르면 정말로 얘네가 지금 왕정을 부활시키려는구나. 그게 막 느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막 그 더킹 투하트를 까면서 방송했었다고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소위 이제 뭐라 그러나 박근혜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런 밑밥을 깔은 거야. 우리도 왕정으로 가야 된다. 어이없죠. 그런 게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살려내는 거야.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부분으로. 예. 여러분 자이언트인가 그게 기업인을 우상화하는 드라마지. 자이언트인가 그 드라마가 몇 년에 나왔더라? 그거 재벌 우상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명박 우상화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예. 그 자이언트라는 그 드라마가 그게 이제 재벌을 우상화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재벌들이 절대 선으로 나오고 재벌들이 재벌이 된 거는 굉장히 막 아주 힘든 노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룬 것처럼 실제로는 뭐야 아주 더러운 권력과 손잡고 더러운 돈을 주고받으면서 온갖 특혜와 불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주제들이 지네들이 마치 굉장한 그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게 이런 그 자이언트 같은 드라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지금 박근혜 시대에 나와 있는 드라마들도 보면 정말 수준이 기가 막혀. 수준이 기가 막힌 드라마들을 태양의 후예니 정말 유치반스 지금 화랑 같은 드라마 진짜 화랑이 너무 재밌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야. 우리 딸이랑 어저께 내가 이제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5분을 봤어. 진짜 씨. 내가 5분 동안 할 수 있는 욕을 그렇게 단기간 안에 욕 많이 한 건 처음이야. 드라마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중학교 연극제보다도 못한 걸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막 재밌다고 소문을 낸다니까. 지금 화랑이란 드라마가요. 시작하기 전부터 막 띄웠어. 엄청 홍보를 많이 했어.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이 화랑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경상도 권력이야. 그 다음에 태양의 후예도 도대체 유치해서 볼 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 유치해서 볼 수 없었던 태양의 후예를 완전히 드라마 기사로 막 띄우는 거잖아. 여러분 구름이 그린 달빛? 그게 엄청 띄웠어요. 그 구름이 그린 달빛이란 드라마가 기사가 매주 몇 개씩 나오면서 엄청 띄웠어.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졌어. 왜냐? 그 대사 중에 백성을 개돼지로 안다 이런 얘기가 나왔대.
백성을 개돼지로 여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구절이 나왔대요, 대사가. 그 주부터 갑자기 뭐 그 박보검이랑 뭐 걔 누구지? 그 1988에 나왔던 여자애가 뭐 이상하게 했다는 둥 뭐 이러면서 박보검 욕이 나왔대.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뉴스가 사라져. 그리고 심지어 그거 재방송 다시 보기도 어려웠어. 그 박보검 해리 뭐 농담 수준 도 넘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박보검을 까대기 시작한 거야. 그게 하여튼 그 구름이 그린 달빛에 백성을 개돼지로 한다. 그런 대사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이 그렇게 정치를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전에 막 기자들이 띄워주다가 갑자기 기사가 싹 사라져. 예. 갑자기 기사가 싹 사라져.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는 안 뜨는 드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문화계를 지배한 거예요. 문화계를 돈으로 지배하는 거야. 특히 재벌들이. 이게 지금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드라마들이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다는 거야. 뭐 수십억에서 100억을 그냥 이렇게 호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 그 유명한 PD가 자살했어. 그지? 굉장히 유명한 어떤 PD가 몇 년 전에 자살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뭐 100억 드라마를 제작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제작비가 안 나오면 그 사채를 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파산하고 자살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드라마가 점점 막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막강한 제작비 문제로 몇 년 전까지 굉장히 막 그 불황이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뜬 게 뭐 때문이었냐면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돈을 다 댄 거야. 그리고 그 뒤로 드라마들이 중국의 정서에 맞춰서 나오는 거야. 너무 과장된 몸짓. 그 다음에 막 그 배우들의 액션이 되게 유치해지고, 무엇보다 그 배우들이 입는 옷들이, 정말 너무 난감한 옷들을 입고 나와가지고, 너무나 소란스럽게 막 하는 게 그게 중국인의 정서에 맞추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드라마들이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꼴보기 괴로운 상황이 됐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제2의 불황기가 오고 있어, 드라마에. 왜냐하면 사드 때문에 지금 그 드라마들에 대한 중국의 제작비 지원이 전면 중단됐어. 사드 이후로 중국에서 100억씩 보내주던 지원금이 싹 끊긴 거야. 이제 제2의 불황이야. 예. 아주 이제 뭐 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드라마나 어떤 그 예능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권력이 통제를 하면서 그걸로 국민들의 사상을 통치하는 그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야. 내가 그랬잖아. 계속해서 문화를 이용한 통치를 하고 있다, 저것들이. 그 3S 정책의 그 뭐라 그러나 산 증인이 인증이 나는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이 나치의 그 라디오를 이용한 이 괴벨스의 공작이라든가 아니면 박정희 때 대한뉴스를 통해서 우상화를 한 거 아니야. 박정희가 막 그 대한뉴스를 보면 막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공장 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경제를 혼자서 다 살린 것처럼 그게 그 대한뉴스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지배했던 내용이야. 예. 대한뉴스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대한뉴스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된 게요. 그게 70년대 중반 이후예요. 70년대 중반 이전에는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TV가 한 대 정도 있고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민을 세뇌를 못했던 시절이야. 그때는 뭘 가지고 세뇌냐면 극장을 통해서 세뇌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는 이제 뭐 300원을 내면 영화 3편을 보여주는 그런 천막극장 같은 것도 있었어. 아무리 시골에도요. 그 시골 공터에 천막극장에서 그러면 그 천막극장에서 3편을 300원에 보여주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대한뉴스라는 게 나와. 그러면 그런 그 3편을 보여주는 영화는 거의 화면이 계속 울고 비가 계속 오고 막 먼지가 날아다니고 제대로 배우들 얼굴 보기도 어려워. 그런데 대한뉴스는 깔끔했던 거야. 그 시절에 그 영화를 보러 영화 3편을 동시 상영해. 근데 그 영화는 화질이 너무 후져가지고 막 끊기고 멈추고 그래. 근데 절대 사고 나지 않는 게 대한뉴스야. 그죠? 그 시절에 대한뉴스는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았어. 본 영화는 하다 말고 중간에 막 불이 꺼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필름이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대한뉴스라는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은 광고를 보여주는데 그때는 대한뉴스라는 걸 보여줬어. 근데 대한뉴스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고 화질이 깨끗한 그걸 늘 우리가 봤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대한뉴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공짜 극장들을 막 세운 거야. 그 대한뉴스를 봐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어. 그렇게 그 대한뉴스라는 걸 통해서 그 박정희를 막 우상화하는 그런 세뇌 도구로 썼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소위 그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자들이 독재자라는 거야. 근데 박정희가 다 했어. 국정교과서 만들고 대한뉴스로 세뇌하고 그 다음에 가수들의 노래를 금지곡으로 제정해서 방송 출연 못하게 막고 정말 이 독재자가 할 수 있는 끝판왕이 박정희였는데 그걸 그대로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게 박근혜였다. 지혜비랑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한 게 아니다. 이게 돈으로 지배하려는 거야. 돈으로 그 문화계를 지배해서 그래서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근데 이 국정교과서하고 블랙리스트는요 하나의 정책이에요. 예. 뭐요? 그 국정교과서하고 이 블랙리스트 하나의 정책이야. 사상 통제 정책. 예. 사상을 통제하는 정책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그러니까 같은 정책이고 방법도 같아. 뭔데? 돈으로 길들이는 거. 그래서 지금 그 국정교과서를 소위 그걸 뭐라 그러니? 연구학교라는 학교에다가 국정교과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미친 교장들을 돈으로 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잘못된 역사 교과서로 국민들을 이제 썩게 만들겠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정책이야. 이게 확실히 바로잡고 가야 돼요. 진짜 심각해. 내가 이제 요 며칠 동안은 내가 뭘로 계속 묵상 중이냐 하면 소위 이 한국의 개신교 권사 장로 이런 인간들이 박근혜를 막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그 무수한 허위 사실을 날마다 유포하는 거. 이걸 보면 정말 완전히 물량 공세잖아. 미친 듯이 퍼돌려. 과연 그들은 정말 권사고 장로일까? 온누리교회 권사들까지 그런 짓을 한대. 원래 이 온누리교회는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 온누리교회가 무슨 목사님이 했던 교회야. 그래갖고 거기가 정말로 하모모 목사님이, 이름이 뭐였더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영조 목사가 굉장히 바른 의식을 가지고, 물론 뭐 정치적인 얘기는 많이 안 했어. 근데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 하영조 목사가
암으로 죽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죽기 전에 교회를 너무 키운 거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의 권사들이 그 허위 사실을 그렇게 유포하고 있대요. 정말 온누리까지 그랬다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은 이제 완전히 정말 지옥불에 던져지게 생겼어. 정말 너무 끔찍해. 이게 완전히 한국의 개신교회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 정말 이거 사탄이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10계명에도 나와. 근데 어떻게 이 대형교회의 권사 장로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하냐고.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개신교만 아니라 무슨 불교계에서, 불교의 스님의 이름을 빌려서도, 스님의 이름을 빌려서도 그런 헛소리를 퍼뜨리는 걸로 봐서 이게 대형교회만이 아니라 그 불교계, 천주교계 전부 다 퍼져 들어가 있는, 이 국정원 끈앞풀들이라고 보여. 이들이 국민의 이 사상을 지배하는 거야. 거짓말도 한 번 들으면 거짓말인데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가 싶잖아. 그걸 노리는 거야. 이 종교를 병들게 해갖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이 끔찍한 권력에 진짜 맞서야 된다. 오늘이 위안부 협상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예. 지금 이제 이 박근혜가 밀어붙인 게 이 위안부 협상이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돈 싸움 나가지고 진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자, 잠깐만요. 지금 저기 시청자가 7,800이 넘어가서 8,000 가까이 됐는데, 추천은 5,700이야. 2,300명이 추천을 안 하고 보고 있어. 니들의 정체가 뭐냐? 국정원이야? 예. 불탄 태민이 아까 했어. 예. 자, 하여간, 이제 위안부 협상이 오늘로 1주년이 되는데, 그 위안부 협상이 국익에 위반된다며, 국익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안부 협상이랑,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이랑, 그 다음에 또한, 사드 배치, 요 세 가지는요, 정권을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예. 정권을 바꾸면 이걸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쟤네들이 이 국정교과서를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역사교육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 역사교육을 망쳐야 민족의 정신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으로 뭘 했냐? 세 가지를 했어. 조선말을 못 쓰게 하고, 조선의 지리를 못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민족 말살 정책이야. 그 말과 역사를,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모르게 하는 거. 이게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일본 놈들이 했던 역할이에요. 창씨개명은 또 다른 거야. 그쵸. 성을 바꾸는 거니까 창씨개명도 한 분야겠죠. 근데 이 민족 말살 정책에서 더 중요했던 게 바로 역사를 제대로 교육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 전해지던 그 전설을, 일본에서 전해지던 전설하고 단군 신화를 섞어가지고, 환단곡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의 전설이래. 그 일본의 전설을 마치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사관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린 거야. 그래서 그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환단고기가 우리의 역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일본 놈들이 퍼뜨린 역사관이래요. 예. 그 환단고기는 우리나라에 일제 이전에는 없었던 역사야. 몰랐죠? 나도 그거 몇 년 전에 알았어. 그걸 우리는 그 환단곡이라는 걸 그냥 그 단군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환단고기가 내용이 그거라면 중국을 우리가 원래 지배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명과
우리 지금 한반도에 있는 지명이 일치한다. 그게 그 소위 삼국시대가 사만인가? 사만이 한반도에 있던 땅이 아니라 중국에 있던 나라들이다. 뭐 이러면서 썰을 푸는데요. 그게 일본의 전설이래. 일본의 전설이야, 일본. 일본에서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 일본에서 전해지는 전설에서 주인공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게 민족주의 사관인 것처럼 일본 놈들이 퍼뜨렸다는 거야. 왜? 진짜 역사를 숨기려고. 진짜 우리 민족의 역사의식을 병들게 하려고, 가짜 역사를 가르친 거야. 예. 그 환단고기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소위 야권 지지층에서도요, 환단고기가 우리 민족 역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 많아. 내가 이 얘기하면 오늘 또 문자 보내고 지랄할 텐데 전부 다 차단할 거야.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환단고기 퍼뜨린 애들, 바로 내가 전부 다 차단할 거야. 그리고 그 환단고기가 무슨 이단 종교하고 또 연관되어 있대. 이단 종교에서 그 환단고기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대요. 예. 하여튼 저거 봐. 당연한 우리 역사 환단고기라고 쓰잖아. 환단고기 다시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이것 봐. 환단고기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빨리 손 들어 봐봐. 그래. 빨리 얘기해 봐봐. 손 들어. 환단고기가 진짜 우리 역사다. 빨리 손 들어 봐봐. 환단고기 먹는 거예요? 그거 지금 유치하다. 그런 농담하지 말고. 나한테 무슨 환단고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래서 얘네들의 주장이 뭐냐면 강단사학자들의 문제래나? 강단사학자들이 친일사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환단고기가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대.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졌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환단고기라는 게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퍼뜨린 얘기야. 근데 이게 이단 종교하고 연합이 돼가지고요. 그게 마치 우리나라 역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환웅할 때 환자에 단군할 때 단자 쓰고 옛날 고자 기록 기자 쓰는 거야. 그래서 환단고기. 이게 단군 신화하고도 또 다른 거야. 근데 지금 전라도 쪽에서 그 환단고기를 무슨 세미나를 하고 막 그 환단고기가 우리 역사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퍼돌리고 있다는 거야. 무슨 조선대학교인가? 대학교에서도 그 무슨 세미나를 하더라고. 아주 심각해요. 이게 역사전쟁이야, 역사전쟁. 예. 지금 호남 쪽에 그렇게 또 이단이 많대. 이단, 신천지도 호남에 본부가 있다는데? 신천지 제일 큰 집단도 호남에 있대요. 예. 정말 심각해. 하여튼, 왜 쟤네들이, 박근혜가 지금 지고 있는 애잖아. 근데 황교안이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야. 국정교과서를, 계속 강경 노선을 황교안이가 포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미 교육부에서는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걸로 이전에 마음이 모아졌는데,
황교안이 때문에 폐기를 못하고 있대. 그러면 이 황교안과 박근혜 이명박이 이토록 역사 교육을 망가뜨리려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조선의 왕자들이 태어나서 세자가 되기 전엔 역사를 안 가르쳤다고. 그리고 세자가 되지 못한 왕자는 역사를 공부하면 안 됐다고. 예. 그만큼 역사 교육이 비밀의 책인 거야. 비책이야, 비책. 무슨 얘기냐. 역사를 알면, 과거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분석할 수 있어. 현재의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과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뭘 세울 수 있냐 하면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조선의 그러니까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의 왕자들이 세자가 되지 못하면 역사 교육을 못 받았어.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세자가 된 다음에 가장 중시했던 교육이 역사 교육인 거야.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거든. 국민이 지혜로워지거든. 그래서 역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 대한의 역사를 죽이려고 한 친일파들의 노력이 지금 100년을 넘었어. 106년째야.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똑바로 알아보고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주장하는 일본의 전설을 민족 종교라고 민족의 역사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책을 소개해달라. 근데 실제로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늘 내가 가장 그 어려웠던 질문이 역사책 이야기야. 역사책을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난감했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역사책 한 권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자료 저 자료를 막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사관을 정립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의 역사는 나만 갖고 있는 생각이야. 근데 나한테 역사책을 권해달라고 그러면 막막한 거야. 권해줄 만한 역사책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관이라는 건 모든 사람마다 사관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 알죠?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 틀리다는 건 뭐야? 옳지 않다는 거야. 그죠?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관은 그 친일 사관도 있고 민족 사관도 있고 망치 사관도 있고 다른 사관도 있는 거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그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기준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친일 사관은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건 틀린 거야. 친일 사관은 다르고 틀린 거야. 예. 왜냐? 이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사관은 그 조선의 국민들, 조선의 한민족의 역사의식을 망가뜨리려는 목적으로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는 거기 때문에 이 식민사관은 잘못된 거야. 그건 진짜 역사가 아닌 거죠. 사관이 다르다는 건 객관적 팩트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객관적인 팩트는 다 인정하되 그 팩트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팩트의 연관관계를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는 그거는 다름이야. 근데 이 식민사관은 역사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야. 역사적 사실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임진왜란을 막아낸 것처럼 그게 아닌데, 조선의 많은 민족이 특히 이 여수 지역, 여수 순천 지역의 그 호남 민중들이 그 지역의 많은 물산, 그걸 군량미로 제공하고 그 여수 순천 지역의 큰 절에서 그 무기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에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준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전라 좌수영이
똘똘 뭉쳐서 이순신과 더불어서 외적의 보급선을 끊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박정희가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면서 박정희가 그 영웅사관을 이제 강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순신이 개인적으로 마치 뭔가 해낸 것처럼, 그래서 이순신을 개인의 역사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선조가 이순신을 죽인 거다. 그러면서 조선의 역사는 이 조선의 역사는 망에 마땅한 역사였다. 영웅 이순신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이 일제 때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면서 조선의 선조와 조선 왕조가 이순신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조선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한 게 그게 일제의 사관인 거야.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가르친 거. 그게 식민사관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이순신의 그 무슨 해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되게 인정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목적이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순신을 더 띄웠던 거죠. 그래서 소위 그 명량 있잖아. 명량이라는 영화를 잘 생각해봐. 거기 나오는 이순신이 영웅답냐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기는 장면 별로 없어. 우연히 울돌목에서 이기는 걸로 나와. 그리고 영화의 3분의 2가 왜군 그 왜구들, 그 일본 해적들의 그 배를 복원하고 일본 해적들의 그 문화를 복원하는데 더 많은 돈을 썼어. 실제로 기사도 찾아봐봐. 일본의 왜구를 미화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니까? 그 명량을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CJ에서 변호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CJ 사장이 잘렸다며. 그러면서 명량 같은 영화들을 영화계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거는 그 친일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영화래. 내가 명량 보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 명량 이거 나쁜 영화라고. 이거는 일본 왜구들을 미화하는 드라마다, 영화다라고 내가 막 비난했잖아. 기억나요? 그 명량을 엄청 많은 언론에서 띄워줬어. 그래가지고 역대 최대까지 본 거야. 내가 저기 박근혜 시대 때 역사 드라마는 보지 말라고. 명량이랑 그 사도, 아주 진짜 그지 같은 영화야. 예. 그런 이 쓰레기 같은 영화들을 만들어가지고 식민사관을 심는 거야. 예. 하여간 무슨 인천 상륙작전이니 국제시장이니 박근혜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영화들의 특징이 안보파리, 그 다음에 독재시대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향수, 그걸 주제로 한 거야. 그래서 국제시장도 그렇게 띄웠던 거예요. 예. 아주 이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다 연결된 예. 사도의 가장 키 사건이 뭐냐 하면 사도가 영조를 시해하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니야. 사도라는 영화에 왜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였느냐. 일단 그 영화는 영조가 미친놈이다. 그게 주제야. 그 다음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주에 가둬서 죽였다는 게 그 사도세자 이야기거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역사책에 없어. 팩트가 아니야. 근데 마치 팩트인 것처럼. 나는 사실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광해에 보면 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노무현을 연상시킨다면서 마케팅을 했는데요.
그 광해라는 영화도 보면 사실 광해군이 미친놈이었다. 그리고 가짜 광해가 좋은 정책을 폈다. 이런 주제야. 나는 그것도 되게 문제가, 그것도 팩트가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이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 나온 역사 왜곡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게 하고 우리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야.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여 넘기는 거예요. 이게 영화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영화를 통해 사상을 통제하려는 저놈의 새끼들의 공작인 거지. 이명박 박근혜 때 9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야. 분명히 알아두세요. 조선이 망한 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조선이 망한 게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그거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 일본의 왜곡된 교육이에요. 원래 붕당이라는 게, 원래 조선의 붕당이 세계에서 아주 선진적인 정당 정치였던 거야.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정당인데, 소위 조선 전기의 동인 서인, 그 다음에 북인 남인, 갈라져서 사색 당파, 그 사색 당파가 붕당 정치라는 걸 해. 그때 그 붕당이라는 게 뭐냐, 벗붕자야. 그래서 서로 학술적인 토론을 통해서 왕의 정책의 방향을 논쟁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의 붕당 정치는요, 굉장히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였어. 그런데 그 붕당 정치가, 그럼 붕당 정치 때문에 조선이 망했냐? 붕당의 균형이 깨져서 망한 거예요. 조선이 망한 이유는 원래 사색 당파가 골고루 살아서 돌아가면서 집권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숙종 이후로 왕들이 한 정당에게 힘을 몰아준 거야. 숙종 영조 정조의 탕평책이 결국은 붕당의 균형을 깬 거야. 그래서 일당 독재가 만들어져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 조선이 망한 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일당 독재가 됐기 때문에 망한 거야. 100년 동안의 일당 독재, 노론 벽파. 그들이 일당 독재를 100년을 해. 그 중에 60년을 세도가, 외척 세도가가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바람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 놈들이, 우리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고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조선은 망해 마땅했다. 아주 잘못된 역사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사실은 이거 우리의 사상 전쟁이에요.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 교육을 지키는 것은요, 이건 사상투쟁이에요. 식민사관을 심으려는 놈들, 식민사관이 뭐냐? 지금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 그게 뭐야? 식민지 근대화론이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조선이 미개했는데 일본이 지배를 해서 조선이 근대적인 국가가 됐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신식 병원이 늘어나고 신식 학교가 늘어나고 그 두 가지가, 공장이 늘어나고, 이게 근대화의 상징이다. 이걸 주장하려고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미화해야 자기네 조상이 친일파였던 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야. 장로들이 보는 언론에 보면 그런 게 나온대. 일본 친일파가 왜 잘못이냐고. 성경에도 보면 외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복원하는데 친일파가 왜 문제냐고. 그게 장로들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래. 정말 심각해요. 친일을 미화하는 거야. 친일이라기보다는 식민 정책을 미화하는 놈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개의 젖을 빨아야 될 개소리다. 개젖 빠는 소리다. 이걸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대화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 이게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근대화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게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 때는요, 그 동네에 슈퍼 이름이 근대화 연세점이었어. 박정희 때 시골에 전방에 근대화 연세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니까? 그래서 근대화 그 말을 되게 많이 썼어. 그런데 진짜 근대화라는 말이 뭐냐? 모르고 쓰는 말이야. 대구에 근대화 거리가 있어. 미치겠네. 예. 이 근대화라는 말이 뭐냐? 정확히 외우세요. 근대화라는 단어는요, 서양의 역사책에서 나온 단어예요. 서양의 역사학 용어야. 그냥 아무나 만든 말이 아니라 근대화라는 단어를 쓰려면 역사적으로 그게 정의가 있는 명칭이야. 뭐가 근대화냐? 어느 사회가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 사회화 됐다. 그러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4가지냐?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사회, 신분사회가 사라진 거, 문화는 합리주의. 그 4가지가, 합리주의가 뭐냐면 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이게 이제 합리주의야. 이 4가지가 완성이 돼야 그걸 근대화라고 그래요. 뭐요? 정치는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경제는 자본주의. 그래서 이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시장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신분제를 극복한 평등사회. 그 다음에 이성이 중시되는 합리주의 시대. 그 4가지가 만들어져야 그걸 근대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일제는 그랬냐? 전혀 아니잖아. 일제 때 무엇보다 우리가 조선 정도 뽑았어? 왕정보다도 못할 식민지 정치였어. 근데 무슨 민주주의야, 씨발. 그 다음, 경제가 자본주의냐? 자본주의는 핵심이 뭐야? 자유경쟁 체제야. 근데 일제시대 때 자유경쟁했어? 일본의 앞잡이들만 그 국민의 재산을 민족 자본가들로부터 돈을 뺏어서 도둑 강도들이 일본 그 식민지, 조선 총독부의 특혜를 받아서 괴물같이 운영한 게 일제 경제였어. 침탈 경제였고, 착취 경제였지. 수탈 경제. 그게 무슨 자본주의야. 또, 평등사회였어? 그 일제강점기 때는요, 일본인하고 조선인을 철저히 차별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차별을 주고, 교육도 차별하고, 모든 게 차별이었어. 근데 어디서 평등사회란 얘기가 나와? 개소리지. 마지막으로 합리주의가 돼야 근대화야. 이성을 중시해야 돼. 야, 신사참배 시켰잖아. 일본 귀신한테 절하라고 지랄 연병을 하고. 근데 무슨 근대화야. 그래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개젖바는 주문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려고 지금 파는 게 국정교과서인데, 그 국정교과서는 우리가 온 몸으로 막아야 된다.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내용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는 건 왜 쟤네가 그러면 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박근혜식으로 말하면 혼을 비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이 국민이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올바른 역사관이야. 이게 국민이 제대로 된 주인의식을 갖고 역사의식을 똑바로 하면 이 조국이 발전하게 되는 거야. 그걸 막아야 일본 놈들이 다시 들어오잖아. 한반도에.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역사 교육을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동네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나, 우리가 진짜, 이거는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왕들, 실제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왕이야. 그들이 언젠가 이 사회의 주력군이 될 텐데, 그들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란다라면, 결국 우리가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육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제대로 지켜내야 된다. 예. 이게 오늘 네. 이게 오늘 망치 부인이 위안부 협상 1주년을 맞이해서 이 위안부 협상과 국정교과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역사를 지키고, 예, 우리 조국의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방송, 예,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따로 있었다라면, 미안해요.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야. 아이고. 자, 일단 업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각방에서 고생해주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에 양현민님하고 우리 참사장님하고 그 베티 고양이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비고님, 요 한 네 분 정도는 제가 허락을 했는데, 허락 없이 요즘에 막 이상한 영상 올린 놈들 있대요. 캡처 떠서 보내주세요. 예, 저작권 청구해서 돈 좀 벌게. 예, 이 저작권 신고하면 미국은 이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세. 예, 저작권 신고해가지고 돈 좀 벌게. 예. 자, 하여튼 유튜브에 올려주신 님들, 그 다음에 팟캐스트로 올려주신 풍행공님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팟캐스트가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요즘에 안 돼요? 팟빵에 망치부인 사라졌어? 팟빵에 망치부인 이제 없어요? 있어요? 예. 네. 하여튼, 팟빵에 없어요? 돼요? 팟빵에 잘 나와요? 네. 팟빵에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있으니까 그거 꼭 팟캐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로 보시고요. 영상을 같이 보실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고요. 예.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후원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 님들, 예, 망치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큰 후원은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고지가 지금 저 앞에 다가왔어요. 예, 이제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 위대한 역사, 박근혜를 꺾는, 박근혜의 기세를 꺾는 그 고지가 이번 주 토요일 밤입니다. 예, 여러분, 이 돌아오는 토요일 밤에는요, 온 민족이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탄핵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이 지구의 새로운 리더십, 평화의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거리에서 만납시다. 예, 정말 지금 틀어드리는 노래 오르막길처럼 정말 우리는 힘든 일을 가고 있어요. 힘든 길을, 이전에 가본 적 없는, 세계사에 없는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은 처음부터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을 이긴다는 거, 사실 우리 10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박근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